제가 드릴 말씀 도시에 뭐가 이렇게 소리가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처럼 도시도 살아 숨쉬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혹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성남을 비롯해서 모든 도시가 자기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전면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컬러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도시는 말을 걸고 있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얘기는 물론 이제 저는 성남이 대한민국의 말걸기를 하는 것에 대한 저의 비전으로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이라고 응답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 도시가 대한민국에 혹은 여러분에게 혹은 우리에게 하는 말들 문제제기 혹은 도전에 대한 얘기를 좀 저희 고민을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애써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성남은 4차 산업 메카라고 불려집니다. AI 메카 혹은 뭐 이렇게 디지털 시대의 메카 뭐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독일에서는 주로 디지털 시대라는 말을 독일이나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그 외의 국가에서는 디지털 시대라고 훨씬 더 말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제가 시민권이란 뭔가 이런 질문을 할 거고요. 사실 이게 성남에서 실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혐오와 가학을 넘어서 어떻게 시민 시대를 만들어 갈 건가라는 것이 저는 성남이라는 도시가 지금 대한민국에 제기하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성남은 굉장히 독특한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하고 성남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 그래가지고 질문을 한다면 저 몇 가지로 대답하는 첫 번째, 성남은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와 달리 IT, BT, CT가 집적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게임 업체의 43%가 성남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론 업체 5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대 규모예요. 바이오 업체 거의 70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중앙이 예전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 울산은 뭘 하고 이렇게 광양은 뭘 하고 이렇게 지정을 했었어요. 요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IT 기업 지식산업 서비스의 남방 한계선이 판교다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그 이하로는 안 내려가겠다고 그냥 집적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IT, CT, BT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까지가 다 결집되는 도시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성남은 또 땅값도 올라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성남이 지금 기초지자체 중에 재정 수입이 1위인데 법인세가 세수 구조를 보면 법인세가 한 60%, 재산세가 한 40%예요. 이 화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세수 구조가 좋은 곳인데 거기는 이제 제조업이 많습니다. 근데 땅값이 별로 비싸질 않아요. 그래서 거긴 법인세가 거의 80%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남이 매우 적절하게, 그러니까 재산 가치도 꽤 되고 법인세도 굉장히 되는 이런,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가 성남은 도시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이 95만 정도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하루 이동하는 사람들이 250만입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판교역에 이동만 한 20만이 되는 도시입니다. 성남 전체에서 일자리를 100으로 볼 때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의 일자리는 45%, 성남 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일자리가 55%. 이걸 판교로 딱 국한해서 보면 7대3 정도예요. 70%가 외부에서 오고
30%가 성남 내부에 거주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남, 용인, 수원, 뭐 심지어는 동두천, 화성에서까지 성남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용인이 저희보다 한 10만 정도가 많아요. 용인 한 100, 한 4, 5만 이 정도예요. 근데 작년에 용인의 여권 발급률은 5만 4천 건 정도였던 게 기억을 해요. 우리가 한 11만 6천 건입니다. 용인 분들도 성남에 와서 일도 하시고 여권 발급도 하고 서비스 혜택도 받고 여기서 교통이나 이런 구매 같은 걸 다 하십니다. 그러면 성남은 거주민 95만을 가지고 우리가 성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250만의 이동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행정 서비스는 사실은 250만을 계산해서 합니다. 탄천에 95만만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상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존의 정주 개념의 어떤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우리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자체 관련한 제도는 40년 전에 정주 개념에 기초해 있어서 100만 도시가 안 되면 우리는 50만 행정 서비스에 기초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서비스는 250만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차만 해도 우리가 100만 대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중에 성남 등록 차량이 한 35만 대. 성남 외부에서 등록된 차가 여기 오는 경우 65만 대. 하지만 우리는 35만 대를 가지고 행정 서비스를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경계가 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항상 정주에 기초하지 말아달라. 디지털 시대다. 디지털 시대 이 도시란 정주에 기초했지 않습니다. 이주 혹은 이동이라는 아주 적극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행정 서비스를 재조직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특징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성남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제 시민권이라는 아마 공부들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요. 그러니까 근대 산업 자본주의 시대가 오면서 시민 도시로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가고 그 도시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권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장기 근속에 기초해서 나의 노동력을 당신에게 주는 대가로 내가 사회 안전망을 받고 기업에 고용돼서 그리고 시민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초기 산업 사회, 그러니까 나폴레옹 법전이 만들어졌던 그런 산업 사회 때는 종신 고용은 불법이었어요. 노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 나폴레옹 법전에 을 보면 기간제만 있어요. 기간이 정하지 않는 종신 고용이란 과거에 봉건제나 그 이전의 노예제 외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노동 능력을 시간을 받고 판다 하더라도 그것과 사람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 노동 능력과 사람을 구분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꺼려했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넘어서서 기업이 고용을 하고 그렇죠? 그 고용을 대가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사회 안전망을 주고 주로 기업이 주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 시민권을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이 고용 자체가 일은 해요. 고용 자체가 사라지는 노동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들 혹은 뭐 3% 딱 떼고 하는 경우들 자영업 뭐라고 말하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특히 공유경제라는 게 기존의 고용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불려요. 예를 들어 요기요나 뭐 배달의 배민이나 이런 경우가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형태인데 우리 성남시도 이걸 지금 용역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 노동을 한 형태로, 그러니까 기존 노동을 한 형태로 인정해요. 예를 특고나 이게 이 자영업 형태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달하시던 분들이 식당에 고용된 분들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예요. 어쨌든 이걸 뭐 자세하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플랫폼 노동의 형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기존의 고용을 통해서 내가 장기 근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사회 안전망을 받는 형태는 아니죠. 그럼 이 사람들의 사회 안전망을 누가 보장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시민권은 어떻게? 헌법의 이 시민권은 사실은 직접 고용에 기초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 세계가 직접 고용이 사라지고 있어요. 공공만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에 목을 매다는 공공기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기존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 지금 새롭게 바뀌고 있는 건데 그 새롭게 바뀌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사각지대에 대한 우리가 아직 충분한 대안을 갖고 있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걸 과거에는 기업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것이 기여였어요. 사회적 기여.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장기 근속을 예를 들어서 유명한 게임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장기 근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그 기업들이 해주는 뭐 어떤 기업 맥주바가 있기도 해요. 기업 내에. 하지만 기존의 사회 안전망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해줄까 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바보험이에요. 이제 도시가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정주를 하거나 도시에서 일을 하거나 도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건 전혀 다른 도시 전략입니다. 공동체의 한 형태로 시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요즘 그래서 시가 하는 것들이 꽤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시민보험은 가입이 돼 있는데요. 재해나 이런 것에 대한 알바보험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사회보험은 아시겠지만 내가 내고 기업이 내잖아요. 그렇죠? 고용보험은 반반으로 돼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내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아실 텐데 직장보험과 기업보험의 차이도 아실 테니까. 그런데 아예 그걸 못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가 부담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다른 방식의 설계를 하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기업에게 그런 질문을 만약 우리가 이런 걸 도입을 한다면 당신들은 뭘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당신들은 과거에 했어야 되는 걸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뭘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역할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곧 포럼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노동 포럼 그러니까 노동조례예요. 가지고 있는 저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고 이 간담회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민이라 하면 예를 들어 내가 기업에 고용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창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한 조례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상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일하는 시민의 정의가 뭐야? 우리가 노동자 혹은 근로자라고 하면 정의가 있지요. 근데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경우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에는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50개 동이 있습니다. 50개 동에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주민센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구슬깨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가에 이렇게까지 거기서 수백 명의 시간 강사들이 일을 하셔요.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시간당 25,000원을 드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근로자일까요? 아니에요. 저희 고민 근데 사실상 근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근로자로 계약하는 걸 누구랑 계약해야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계약을 해야 될까요? 그건 문제이지만 본인이 또 원하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 고민은 또 이분들한테 어떤 재해가 벌어졌을 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분들이 일하는 시민입니다.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고용이 돼 있고 어떤 분은 자영업으로 주민자치 강사로 일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매우 다양한 혹은 어떤 분은 이 택배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과 이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시민권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자체는 취업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고용부가 해요. 고용부가 무료 직업훈련도 시켜드리고 수당도 드리고 하는데 이걸 이제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왜 어려우냐면 그걸 하려면 저희 지자체가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 사회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지자체에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고용 혹은 장기 근속 기업에 고용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사회 안전망이 제공이 되고 그에 근거한 시민권을 받았던 이 시대가 사라지고 있고 혹은 변하고 있고 성남에선 그게 제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남이 아까 IT, BT, CT가 다 결합되어 있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디지털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남이. 그리고 공유경제가 굉장히 빨리 도입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가천대도 AI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는 좋습니다. 고용이 이제 사라진다. 노동은 뭐 사람이 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택배를 자율주행,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택배가 자율주행차로 바뀌었습니다. 특정 주가 아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기업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배민이나 이런 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혹은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시범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청소차 다 자율주행차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AI가 한다고요. 그러면 노동의 주체가 누굴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AI가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다음 또 다른 이제 이거 말고도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 우리 지금 성남시도 그 고민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할까 말까 하는 고민을 제가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이미 세종시는 그걸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세종시하고 부산 같은 경우가 중앙에서 정한 스마트시티예요. 스마트시티 시범 사례입니다. 성남은 왜 스마트시티의 시범 사례가 가장 돼야 되는 성남 왜 안 됐을까요? 지역 균형 발전 첫 번째, 성남 혼자서도 잘한다 두 번째. 근데 어쨌든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건 맞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가 지금 수요 응답형 버스를 지금 도입하겠노라. 이거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성남은 저걸 할 수가 있습니다. 도입을 할까 말까요? 그럴 때 저 노동의 주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을 해서 잃는 일자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혹은 그런 자율주행 버스 같은 걸 도입해서 얻는 부가가치는 어떻게 배분해야 될까요? 이 문제가 하나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문제인데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가용을 자율주행 자가용을 이제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서 철학적 논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가 직접 운전하는 저는 운전을 못하지만 어쨌든 운전을 하면 저기 내 앞에 이 차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고 써 있으면 조심해서 운전하죠. 근데 자율주행 차는 그걸 프로그래밍이에요. 그쵸? 그 아이가 있는 걸 감지해서 조심해서 운전하도록 프로그램해야 된다고. 근데 그때 어떤 철학적 논쟁이 붙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차는 주인 보호가 우선이냐 앞에 있는 아이 보호가 우선이냐 이게 논쟁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차가 기본적으로 주인 보호 그러니까 타고 있는 주인이 우선이냐 아니면 아이가 우선이냐 타고 있지 않은 저 앞차에 시민들께서 답은 도덕적으로는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타고 있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이가 우선이다. 그럼 너는 어떤 차를 살래? 프로그램이 두 개가 돼 있어. 한 차는 주인 우선, 한 차는 앞에 타고 있는 아이 우선. 압도적 다수가 주인 우선 차를 선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게 맞지만 나는 구매는 이거 할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문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AI 때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감수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문제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거냐. 코딩을 하는 건 쉽다는 겁니다. 테크니컬하게. 하지만 그것의 철학적인 문제, 어떤 판단할 건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럼 그것까지 포기하고 자율주행을 할 건가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성나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당분간은 자가용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건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논쟁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겠구나. 그 보통 로봇 영화 보면 로봇의 3대 원칙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보호한다. 이제는 그 문제가 사람 중에 누구?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동의 주체가 누구일까? 이 노동의 주체를 만약 AI까지를 포함시키는 이런 인종 성차별 금지다음에 AI 윤리 지침을 발표했어요. 이미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세 번째가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이제 1인 미디어 시대에 대해서 초기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소통.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죠. 보통 이제 악성 댓글이 하여튼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페북을 끊어. 트윗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현실이요. 온라인도 현실입니다. 더 리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나의 현실은 과거 그러니까 오프라인만 있었던 현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온라인도 현실이에요. 더 리얼입니다.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 온라인 현실은 진강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실제 나를 공격하는 댓글을 쓰는 사람 10명밖에 없는데 그게 전 세계로 보이거든요. 나에게는 진강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온라인의 현실과 오프라인의 현실은 다 현실이긴 하지만 작동하는 방식이 사실은 달라요. 그리고 그 온라인 현실의 작동 방식에 따라서 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룰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의 이게 이 두 가지 다 온라인에도 뜨고 오프라인도 뜨고 하나는 뭐 아시는 분 제가 김일성 배지 달았다고 가짜 뉴스 때문에 한 7일간 괴롭힘을 당한 얼마 전에 한 달쯤 됐어요. 이건 뭐.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건데 저는 2040의 주거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공공주택을 그래서 그러니까 성남이 지금 공공주택 비율이 한 7% 돼요. 유럽 같은 경우가 최고 한 25%가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7%보다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성남의 주거 구성을 보면
주택 보급률이 92%밖에 안 되고요. 이게 1인 가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율은 한 47%밖에 안 돼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임대주택 결사 반대를 넘어서서 이런 게 공공주택 때려박아 난민촌을 만들 거냐. 19세에서 34세 청년 혼자 사는 청년은 유흥업소에 다닐 가능성이 있는 우범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혐오와 차별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도 떠요. 이게 카카오, 뭐 텔레그램 어떤 식으로 뜨는지 아시죠? 이 문제가 매번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게재하셨던 분께 여쭤보니까 이게 시민권을 위협하는 어떤 헌법에 보장한 시민권에 대한 사실은 공격이었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하고요. 혐오와 차별이 표현의 자유입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살인죄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 오프라인은 살인죄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형제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에 준하는 형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그런 게 불필요할까요? 예를 들자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혐오와 차별 이런 건 혐오와 차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자살한 설리는 성남 시민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성남 시민에게 충분하게 그러한 인권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런 고민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저 전문가들한테도 물론 대한민국 전체 전문가들 여쭤봤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예를 들어서 성남은 임대주택이 보통 휴먼시아예요. 휴먼시아에서 사는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휴거. 이게 이 인터넷에서도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전거, 전세거지, 휴거, 휴먼시아 거지라고 서슴없이 이게 차별 발언이라는 걸 모르세요. 온갖 걷자 붙은 얘기들이 그래서 인터넷을 떠돌고 있어요. 섞여 살면 안 된다는 정도예요. 심지어는 아예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남 얘기는 아닌데 모시는 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에 아예 벽을 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옆이거든요. 같은 단지였는데 서로 넘나들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이건 이 인권을 부정하는 거다라는 합의를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전혀 아직 제대로 논쟁이 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게 성남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성남은 매우 강력한 잠재력, 전 굉장히 놀라운 도시라고 하지만 동시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런 변화는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래서 온갖 논쟁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라는 고민을 함과 동시에 또 하나 성남은 성남 자체의 특징이 있다는 걸 아시죠? 이건 대한민국 특징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성남은 독특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강제 이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50년 전에 대개 이제 서울을 인구 조정 혹은 서울을 위성 도시 서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청계천 지금 청계천 박물관이라는 데 가보시면 청계천 박물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2페이지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이주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 이후 어떻게 살았는가는 안 나와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즘은 뭐 이주를 하면 기반 시설을 놓아야 되고 길을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 집이 있어야죠. 그 당시는 정말 그 당시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껍질을 벗겨서 우리를 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그게 한 1,000원짜리 1,000원 정도 되는 땅값을 10,000원에 팔려고 했었어요. 그때 박정희 정권이. 그러면서 난 사건인데, 그때 광주 대단지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21명이에요. 아직도 사면 복권이 안 됐어요. 제가 그 중에 6분을 간신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사를 왔는데 먹을 게 없었어. 우리 옆집에 권씨네가 있었는데 가족이 6이었네. 근데 버린 이 돼지고기, 상한 돼지고기를 먹었다가 한날 한시에 애들까지 싹 죽었어요. 장례 치를 돈이 없었어. 어디다 묻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지 않았겠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실제로 돌은 소문입니다. 성남의 광주 대단지, 그 다음 광주였습니다. 광주 대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애를 삶아 먹는다 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게 지금까지도 가슴에 맺혀서 우리는 사자밥 줄 돈도 없었는데 이러고 사는 곳입니다. 11만 명을 버텼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40만, 50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번에 또 이제 서울의 베드타운 형식으로 분당 신도시가 원도심 바로 옆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정부에 의해서 강제유지되고, 두 번째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00년도에 판교 신도시가 그 다음에 만들어진 위례예요. 위례는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도 위례는 한 지붕 세 가족인 거 아시죠? 성남 위례, 서울 위례, 하남 위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길도 달라. 성남길. 그래서 조율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50만 인구 행정도시 시장이 어디 감히 1,000만 서울특별시장 그러니까 해서 이 조율이 가능하겠냐. 근데 조율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만 위례에서 3만 건의 민원이 들어온 게 교통 문제였거든요. 위례에 계신, 성남 위례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시는데 버스가 없어. 근데 서울에서는 우리 성남버스가 들어가는 걸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방법을 거꾸로 썼죠. 서울버스가 안으로 들어오고, 그럼 우리 성남버스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재정 적자가 생겨요. 적자 재정을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거 해결하는데 정말 6, 7개월 걸렸던 걸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원도심과 신도심의 그러니까 원도심을 어떤 식으로 잘 발전시키면서 신도심을 결합할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떨어지다 보니까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지금도 원도심 땅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만 어쨌든 격차가 어느 정도냐면요. 온도가 3도가 높아요. 원도심이. 근린 녹지가 적거든요. 3도예요. 제가 원도심에 사는데 작년에 너무 더워가지고 온도 측정해보자 했더니 뭐 정확하게는 이 그러니까 분당 구청과 중원구청의 온도 차이가 2.3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동수당을 우리 이제 성남시에서 제가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는 뭐 안 주고 그래서 아니 아이가 소득 상위 10%가 어떻고 하위 10% 이걸 구분해야 되냐? 100% 다 주자. 줬어요. 물론 이제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서 전체가 다 100% 받기로 했는데 작년에 그것을 제가 하면서 궁금했어. 도대체 몇 명을 안 주겠다고 한 거야? 그게 궁금하고 그게 구별로 차이가 있을까라고도 궁금해요. 분당구는 부모의 소득 상위 10%에 분포하는 아동이 전체 분당구에 있는 아동이 15%예요.
중원구는 2.5%입니다. 이건 소득 격차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격차가 가장, 건강 수명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혼자서 별 문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나이, 혼자서. 분당이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75세. 중원구가 65세예요. 한 도시에 사는데 중원구에 사시는 분들의 건강 수명과 이게 10년이 차이가 난다. 이게 실제로 사회 문화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장 선거를 할 때 모란에서 보통 아침부터 새벽 5시부터 인사를 드려요. 인사를 뭐라고 드렸느냐면 어떤 이렇게 휴일에 등산복 입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후보 은수입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어휴 전 성남 사람 아니에요. 저 분당 사람이에요.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셨던 친구가 야 정신 좀 차려. 분당도 성남이야.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문득 든 게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처음 거울을 보면서 그 전까지 아이는 자기 발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이게 일체라고 생각을 못하다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 얼굴도 내 거고 이게 한 마리다라고 알게 되는 성장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통합적인 하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건 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시도 살아있어요. 도시도 통합적인 하나로 자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성남이라는 도시는 하나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하나된 성남 이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실은 격차도 없어지면서 이게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다양성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기계적 결합에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의 도시가 된다는 건.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동이 많다는 건 좋은데 이동은 부정적 효과가 있어요. 낮에 9만 명, 밤에 2만 6천 명이에요.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인구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남이 99만까지 올랐다가 95만 정도 돼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증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고 땅값은 계속 오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문제를 거론하고 성남은 아까도 말씀드린 압도적인 도시입니다. 재정 1위, 그 다음에 기업이 집중되고 있고 IT, BT, CT가 다 들어와 있는 이 도시가 이런 집중이 양극화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혹은 AI가 도시를 하나로 만들까요? 아니면 도시를 2개, 3개로 나눌까요? 이런 질문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IT, BT, CT가 집적되는 양상이나 AI를 우리가 설계를 하면 도시가 하나로 될 수 있도록 양극화를 넘어설수록 이 기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왜 기술이나 테크닉은 매우 중립적인 거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시민들하고 함께 설계를 하는 방식을 쓰면 넘어설 수 있다.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이 일단은 저의 대답이에요. 이게 답일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대답이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입니다. 제가 요 설명을 이제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이 우선 첫 번째 기존 70, 80년대 제조업 발전하고 뭐가 다를까요? 뭐가 같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박정희 시대의 제조업은 매우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공공주도로 갔어요. 공공주도로. 그래서 울산은 뭘, 포항은 뭘, 자본 어떻게 끌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탑다운 방식의 공공주도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은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아닙니다.
즉 공공이 직접 플레이어가 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구미 자유무역지대 이런 걸 혹시 사회나 이거 배울 때 배우셨을지 그런 식으로 특별 구역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미국의 실리콘밸리하고는 뭐가 차이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그와 완전히 반대로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 민간과 아까 예를 들어 기업과 학교가 주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뭐 충분히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실리콘밸리 쪽에 가서 기업들한테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했어요. 주정부 혹은 시정부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기대하는 거 없어. 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건 또 다른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저희 가정입니다. 유럽에 제가 이제 창업 교육 그 모형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파리 스테이션 F라는 게 있어요. 대규모 이제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고 싶거나 하는 청년들 이런 사람을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이게 그 파리 외곽에 있는 지하철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거예요. 보통은 공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개인 기업가가 자기 재산으로 기업 재산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 4,500억을 투자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는 기업이 사회적 공헌을 해도 자기 이름으로 하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의 지금 회장이 누구? 이재용인가요?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이름을 하지 않잖아요. 삼성 이름으로 해요. 그래서 대학 가보세요. 저희 이제 제가 나온 이 서울대 동원관 이런 게 있어요. 동원 기업이 그 관을 지은 거죠. 고맙긴 해요. 그다음 이대나 고대나 이런 데 가보세요. 포스코관, LG관. 하지만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는 보셨어요? 저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관행은 아니에요. 대부분 기업이에요. 기업 돈으로. 왜냐하면 그게 세액공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언제나 일방적이고 전면적인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그 기업의 오너가 자기 이름으로 상속을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문화가 있나 봐요. 전 거기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이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재산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시는 분들, 병원이나 이런 데 사회에 환원하시는 분들 시에 좀 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하도 좀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기업이나 혹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든 뭐 병원이 이렇게 주어 버리시면 그게 꼭 개발 문제하고 연관되는 경우도 꽤 생기거든요. 근데 시에 주면 시가 그런 부담 없이 잘 녹지 만들고 공원 만들 것 같은데 시에 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기존 방법하고도 다르고 미국 방법하고도 미국이나 이런 방법도 다른 저희들은 민간 협력 정확하게 항상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공이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플레이어들을 모시는 방식의 민간 협치를 하겠노라. 특히 그 민간 협치 핵심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인간다움을 위한 주거권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기업에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일하는 분들께 임대료를 더 싸게 해드릴 방법을 찾을 겁니다. 학생들한테 올해 이제 내년부터 가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천대 학생들한테 반값 임대료를 가천대하고 하자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LH 가천대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제안한 거면 LH는
그 예를 들어서 임대료 주인이 집주인이 임대료 캡을 씌워주면 그러니까 8년간에서 10년간 캡을 씌워달라고 저희들 요구를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료가 40이야. 40만 원을 캡을 10년을 씌워주는 거죠. 그 대가로 리모델링을 해드립니다. LH가. 그리고 우리는 성남시는 집주인을 모집을 하고 리모델링 필요한 집들이 있어요. 집주인을 모집하고 그리고 10만 원을 내겠다. 가천대도 적극적으로 10만 원을 내겠다. 그러면 40만 원 중에 어쨌든 2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요걸 대학 학생들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으로 확대할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공공주택을 짓겠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알바보호. 그러니까 근로자 건강과 사회안전망을 집중하고 이런 플랫폼들 그리고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창업까지가 결합된 그러니까 이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보여지지 않는 방식이에요. 하겠다는 겁니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대기업 중심인데 어쨌든 창업 생태계 중소벤처기업 그래서 1,000억 뭐 2,000억 이런 식의 펀드도 만들고 상권 활성화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요. 모란 상권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란장 바로 옆에 육화가 있어요. 육화 상권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모란 상권 분석하고 육화 상권 분석하고 육화가 성남에 3곳이 있거든요. 그 상권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상권을 분석을 해봅니다. 실제로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것과 이 중소벤처기업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논의를 했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그러니까 성남의 중소벤처기업의 상품 판매전을 했어요.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상권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서로 설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육화하고는 모란장을 가지고 모란장을 상권 다양화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하는 이게 다 창업 생태계 그러니까 대기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창업 생태계를 매우 다양하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만들겠다. 혹은 우리가 이제 생활문화가 없죠.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례에는 저희도 위례 문화복합공간 같은 이제 플랫폼을 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 공공의 모든 빈 공간을 다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 거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거 예약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문화 플랫 혹은 독립 영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곳곳에 혹은 e스포츠 경기장 그게 296억 그러니까 우리가 150억 경기도가 100억 그 다음에 민간 46억 받아가지고 어쨌든 296억으로 뭐 하고 혹은 하이테크밸리에도 이런 문화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하드웨어나 이런 것 운영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있는 거죠. 공유 전기자전거, 공유 주차장, 혹은 트램, 위례 트램, 판교 트램, 모란과 판교선을 엮는 거, 혹은 새로운 도로를 뚫거나,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자율주행차를 넣을까 말까 이런 고민하고 있고 지금 카카오하고 손을 잡고 카카오하고 우리 이 시의 택시 업체가 블루 택시를 만들기로 합의를 봤죠. 사실 이런 것들을 조율했습니다. 이게 시가 하는 아시아 실리콘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도를 보시면 그러니까 위례 1, 2, 3 판교가 있고요. 성남 하이테크밸리에서부터 분당 이 남부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 이런 문화 공간을 넣고 주거 공간을 넣고 교통을 넣고 이런 걸 하는 것 플러스 저희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했던 지원 이건 이제 대통령상도 받고 갔기 때문에 아까 들어온 기업이 56개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거의 모든 들어온 기업이 성남에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제가 조창가기원회를 하면서 혹여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마침 그때
들어온 기업 사장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몇 분 손을 드시고 이건 성남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혹여나 그래도 하도 깝깝해서 우리가 성남 좋다 해서 들어왔는데 성남이 그 서울공항 때문에 성남에 있지만 이름 서울공항이라는 걸 아시죠? 대통령기가 뜨거지면 서울공항 때문에 관제공역이에요. 성남은 80% 정도 관제공역이에요. 그래서 드론 프리존을 테스트베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혹시 네가 권한도 없고 할 수 없을 거라서 혹시 열어줄 방법이 없을까 해서 8개월 걸렸어요. 실제 실무 협상을 했고요. 저희가 기업용 테스트베드를 3곳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그 다음에 양지공원, 코스카, 이 지름 1km, 여기 150m의 드론을 뚫었어요.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거기에 플러스 저희들이 이제 뭘 했느냐면 저희가 드론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 드론에 열 감지 장치를 딱 싣고 한번 찍어봤어. 2가지를 저희들이 해봤는데 하나는 폭염때 열 지도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뭐 많이 있는 건 아니어서 아이스 쿨러를 어디다 놓을지, 폭염 쉼터를 어디다 설치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교통 데이터하고 폭염 지도를 결합을 해버리면 열 지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우선순위를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역 난방 배관이 열 배관이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보통 조사를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열 감지기기를 아주 이렇게 걸어다녀요. 이러니 조사를 하는 것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열 감지기를 드론에 싣고 찍었어요. 찍혔다는 겁니다. 드러나요. 이게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새는 경우는. 그래서 그것을 지역 난방공사에 넘겼어요. 처음에 지역 난방공사 사장님이 아예 솔직하게 그 말씀하시더라고. 윤수민 시장이 드론에 꽂혀가지고 그런 걸 한다는데 전혀 기대를 안 했대. 지도를 보고 놀랐대. 이게 나오는구나. 걷는 것보다 13배 빨리 확인돼요. 그래서 이걸 기재부에 저희가 넘겼습니다. 전국을 찍자. 그리고 그걸 공모사업하자. 그러면 우리 성남에 있는 드론 기업들이 다 거기에 공모할 것 같은. 드론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SK하고 손잡고 SK가 아예 15억을 대겠다는 탄천을 저희들이 탄천 조사를 항상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물론 그것도 하는데 아예 정기적으로 지금 드론으로 찍기 시작을 했어요. 탄천 지도도 제작하고 이러면서 기업하고 연계를 했더니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특히 드론 같은 경우는 이런 항공우주산업이나 사회안전망, 그러니까 이 도시 안전망 사업과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어서 공공이 움직여지면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수출도 해보겠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를 같이 하면서 이 전체를 연결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격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가 성남이 우리한테 하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사람 중심의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답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50인 이상 행정 서비스에 묶여있는 도시예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가천대니까 저희는 브레인 기능이 필요해요. 이런 걸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하고 기획을 하는 타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천대하고 그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50인 행정도시는 그런 연구 기능을 갖는 게 불법입니다. 성남시는 연구 기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TF를 만들고 끊임없이 포럼을 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적어도 100만 이상의 도시는 이미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의 그러니까 시장 빼고 최고가 3급이에요. 3급. 3급 부의사관이라는데 보통 실장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벌써 용인이나 수원이 4명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은 비서실은 6급으로 운영이 돼요.
제가 국회의원을 있을 때 저희 비서실이 4, 5급이었다고요. 6급으로 운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문가가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성남의 전문가들을 모신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을 적게 들이는 건 아니에요. 돈이 적은 건 아니야. 근데 내가 5급, 6급 하려고 성남에 왜 가? 안 오세요. 웬만하면 그냥 서대문구 가는 게 나아라는. 여기도 지방이라고. 그러니까 직급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아니요. 거기는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나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성남이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지방 도시예요. 50만 인구 행정 도시입니다. 그냥 안 오세요.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브레인 능력을 주십시오. 나 혼자서 잘 해볼 터이니 제발 이런 성남이 직면하고 있는 질문은 대한민국 어디도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공유하고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뭐 벌트사나 이런 데가 하고 이제 지금 실리콘밸리 굉장히 유명한 이 기업들하고도 협치를 시작을 했는데 그런 사람 모셔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요,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여기가 하도 뭐 판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실리콘밸리 가보셨을 줄 알았어요. 파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중앙의 공무원들하고 주로 얘기를 하거나 이제 경기도 공무원들만 해도 석사 박사 과정 굉장히 많이 가세요, 해외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석사 박사 과정 해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2명 보내고요. 내년도 또 보낼 거예요. 최초예요. 그리고 우리 3급으로 퇴직을 하셨던 우리 기조실장님이 한번 작년에 국회에서 뭐 제가 발표를 하시라고 발표를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국회에는 몇 번이나 가셨나요? 처음입니다, 시장님.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례시에 목매달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다오. 지역 균형 문제로, 그러니까 성남은 뭐 이렇게 잘 나가는데 지역 균형을 해야지. 오케이, 저도 동의하지만, 근데 성남도 또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고 이런 대한민국이 직면한 질문을 우리가 해결할게. 그럼 제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획 능력을 좀 줘. 30년 전에 정주 인구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지 마. 왜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를 가지고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려는 도시를 숨을 막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공유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어쨌든 경제 거점, 이동 거점, ITCT, BT 기업을 지원하는 거점으로서의 성남을 하나의 원으로 만들어내면, 그래서 순환을 시키고, 저희 꿈은 오늘은 지도를 안 가져왔으면 송파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송파, 미래, 그 다음에 판교, 분당을 이렇게 지나서 이 용인, 수원, 영통까지가 하나의 길이에요. 여기에 있는 기업들을 쭉 보면 지금 여기 저희가 이 분당선과 8호선 사이에 여기에 바이오 기업들이 한 5, 600개가 있거든요. 쫙 있어요. 하이테크 밸리까지. 근데 이렇게 길로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해볼 만한 권역이 나와요.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라는 것까지를 상상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대학만 해도 과천돼 있죠, 당국돼 있죠, 쫙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좀 상상을 대단한 일은 해볼 터이니 우리를 좀 풀어줘.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줘. 라는 부탁을
지금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편안하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라는 말이 꽤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항상 이런 자랑을 제가 국회에서도 있었고 비서관이기도 하다 보니 돈은 잘 가져와서 여러 가지 예산을 따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백꽃 필무렵 보셨죠? 제가 맨 마지막 이게 좋더라고요. 그때 이제 까불이라는 나쁜 놈하고 용식이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까불이가 우리 같은 나쁜 놈들이 계속 생길 거야라고 했더니 용식이가 이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영원한 죽정이야. 우리가 줄이야. 우리 같이 좋은 사람이 많겠냐? 너희 같은 나쁜 사람이 많겠냐? 그걸 보면 좀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꿈을 꾸고 도전을 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도시 문제를 생각하고 양극화를 고민하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AI와 사람이 결합된 방식일까? 어떻게 하면 시민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질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줄이다. 여러분들이 줄일 거야. 그리고 그 고민하는 내가 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백꽃 필무렵을 저도 굉장히 잘 봤고요. 어쨌든 편안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예, 너무 좋은 강연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